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4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루스 베네딕트의 오늘 하여튼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정민이가 그냥 좀 주제적으로 해라. 발음도 안 되고 아까 문 열 때도 문도 안 열리고.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네. 국화 앤 스워드. 그거를 이제 제가 안 되는 날은 그냥 하지 마. 영어 시도도. 네이션 플라워 이러면 안 되나? 국화가 나라 국자 쓰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국화 국자 따로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국화와 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으로.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일본을 두 양면을 이제 비교하면서 쓴 얘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참 일본은 일본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해요. 자기 일본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매년 이런 책들이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네. 자기네들의 어떤 국민성이나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연구한 거를 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책으로? 스스로도 냈는데 아니,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쓰는 걸 좋아해요. 자기네들을 분석해 주는 걸?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야 관종이야 관종. 아니 내가 볼 땐 인정받고 싶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있지 않나? 유튜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가수들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리뷰하는 거 이걸 보는 게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지 하면서도 있어. 좀 즐겁게 보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지. 맨날 외국 사람도 오면 두유노 김치, 두유노 싸이, 뭐는 맨날 하잖아요. 이제 방탄이겠지. 두유노 방탄. 뭐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문학평론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80년대 축소지향의 일본인 해가지고 그 일본 문화론이죠. 그것도 베스트셀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분은 일본의 키워드를 축소지향으로 받고 그게 경박단소로 설명했죠. 경박단소. 한마디로 경은 가볍고 박은 얇고 단은 짧고 소는 작은 것. 이게 결국 작은 축소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 문화의 키워드고 이게 확대로 될 때 중후장대로 바뀔 때 일본은 망하더라. 침략 전쟁을 하게 되고 식민지 침략을 하면서 일본 스스로 망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축소지향하는 게 맞다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일본의 어떤 정체성의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엄청 많죠. 그 원류가 사실은 국화 칼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화 칼인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미국은 자기를 딱 규정을 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고 그러고 나서 딱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일본은 뭘까?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뭐다라고 시작하는 미국에 비해 가지고 일본은 뭐다라고 알기 그게 목표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출발점인데 여기는 종착역이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걸 아는 게 최종 목표다. 정체성이 혼란인 건가? 결국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변두리 의식이다 이거죠. 열등의식이다 이거죠. 변두리 의식,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중심에서 중앙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중앙에서 나를 어떻게 봐주니까 항상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까. 슬프다. 우리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똑같죠 사실. 맨날 우리도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외국에 이 보도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외국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일본 언론에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따라하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나라 망신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 눈치 엄청 봐요. 이제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돼. 개개인들도 사실은 주변 사람 눈치 많이 보고 나라 전체로 봐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외국에서 뭐 무슨 상 하나 타면 뭐 난리 나잖아요. 야 빌보드 뭐 100에 맞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지. 얼마나 대단해. 근데 빌보드 1등인가요? 한 거는 일본에서 1965년에 노래가 있는데 내 머리 위를 보고 걸으란가? 그 노래가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에 빌보드 1등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탄이 요번에 했다지만 이건
1963년에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의 노래 수키아키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3주간 1위를 했습니다. 노래 원래 제목은 위위 테어르코, 한국말로 위를 향해 걷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체로서 내 자각을 못하니까 항상 누군가의 눈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 열등의식의 표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가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다른 나라가 이런데 우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가야 된다.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똑같지. 똑같아. 옛날에 그 비. 미국에서 무슨 영화 하나 뭐 출연했는데 난리 월드스타 맞아. 누가 아니? 누가 알아?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우리가 우열을 따지는 건 아닌데 네. 니스베 우리 그때 생각의 지도에서 동양과 서양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애들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내 성격은 이렇고 나는 뭐다. 나는 좋아하는 게 뭐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건 난 누구하고 친하고 난 누구한테 잘해주고 나는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고 맨날 그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주변만 얘기하고 이거 일종의 건강한 개인주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본 문화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결국 하나의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들은 네. 또 중요한 거죠. 항상 또 우리가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누군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말이 무조건 맞고 내 행동대로 할 거야 라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물어본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드시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어요? 뭐가? 그 책 이제 안에 일본인들 네. 어떻게 분석했는지 네네. 저 너무 궁금해요. 네네. 일본에 관심 많으니까. 우리 정민이는 일본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영어 이름 같은 건 하나씩. 영어 이름 같은 건 없어 나는. 우리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정민이는 일본 이름이 있어요. 영어 이름은 없고. 뭐더라 무슨 꽃? 후치코. 지난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본이 주는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느껴지는 뭔가 깔끔함, 아기자기함. 그리고 되게 물론 뭐 도심지는 막 번잡하지만 그런데 동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건물들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는 사실 좀 오래된 주택 가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하고 예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뭐 길을 걸을 때도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뭐 툭툭 부딪힌다거나 피해를 주는. 그러면서 휙 지나가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일본을 갔을 때는 나를 이렇게 싹 앞서 나가는 사람도 저한테 이제 스미마셍 그러면서 싹 지나가고.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런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는 느껴지긴 해요. 그런 거는 확실히. 그 사실 일본이라는 게 뭐 정말 우리 이 책을 처음 번역했던 김윤식 교수나 오인석 교수님 입장에서도 일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걸 너무 우리 여담식으로 많잖아요. 방담식으로. 야, 알고 보니 일본 천황은 전부 우리 자손들이야. 일본에 시작됐던 이제 진무천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김수로왕의 넷째 아들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아. 아니 뭐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나의 의견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 신토라고 하잖아요. 신도가 있는데 신을 모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신을 모시는 중에 하나가 이세 신궁이라는 게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즈모 타이샤라는 데가 있어요. 이즈모. 그 바로 거기가 시마네현 알죠? 우리 독도 때문에 맨날 싸움하잖아요.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다라고 뭐 고지를 하고 독도를 자기들 뭐 다케시마의 날인가 이렇게 정하는데 그 시마네현이 뭐냐면 그 시마네현에 이제 그 이즈모 타이샤라는 게 있는데 그 출운 대사라는 뜻이에요. 출운. 날출 구름은 큰데 이제 절사자 나듯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따져보면 이게 우리 쪽에서 바라본 거죠. 해가 뜬다는 건 일본에서 뜨는 게 아니라 출운이라는 건 우리가 그 동해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 그 지역을 바라볼 때 이러 출운이다 이거죠. 구름에서 해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다는 증거고 이 말에 전부 우리 이름이 다 있다. 또 사스마 지역 가보면 전부 다 고려 뭐 신라 한국 이름 다 있다 이거죠 지명에.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거야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증거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중국에서 바라본 거라는 거예요. 아, 한국이 아니고. 동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바라본 거지 한국에서 바라본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이 말이니까 우리가 갔다니까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 주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중국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바라본 거다는 거죠. 중국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반도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동쪽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단순하게 한자말 같다 해서 우리가 우리 쪽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도 그랬다 지금 중국한테 같이 들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일본 왕실이 다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이고 일본의 주류 지배 세력들은 또 다 여기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아니 뭐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삼국시대라든지 이럴 때 교섭은 많았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백제 해상 진출이라든지 신라라든지 고구려가 또 일본과의 교섭이라는 것들은 또 무시할 수 없고 네.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잘 그 사람들 건너갔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럼 뭐 지금 한국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 이론을 정당화시켜주죠. 내선일체.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한뿌리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 들어온 건데 뭐 그렇지. 우리 조상한테 찾아왔어. 우리가 더 잘 돼가지고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좀 차지하겠다는데 뭐가 나빠. 맞아요. 일조 동건 아닙니까? 한 조상에서 같은 뿌리가 났다. 그럼 이거 위험해진단 말이죠. 일본 우익들에 이걸 대변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런 어떤 환단곡이라든지 일본 이게 우리가 민족주의가 좋다는데 민족주의가 아니라 일본 우익의 그 교묘한 논리의 덫에 빠져들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맨날 아는 게 뭡니까? 조선시대가 당쟁을 해가지고 사색당파로 갈려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도 민족주의 사관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 논리 구조를 만든 거 있죠. 조선이 사색 당파를 심해가지고 당쟁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조선이 망했다. 그 만든 게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 논리 구조를 만든 사람. 일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식민사관 욕을 하는데 그 식민사관을 욕하는 그걸 만든 게 일본 학자들이에요. 그 논리를 만든 게. 근데 우리는 그게 부하노동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배우고 사색 당패가 민족성. 그게 지금 일본 애들의 덫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당쟁이 없어진 다음부터 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면 1801년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때부터 흔히 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동 김씨, 장동 김씨 일문이 모든 걸 다 텅거려지면서 과거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엘리트 총원 제도가 전부 이제 돈을 받고 아니면 자기 친인척 가지고 등용하면서 검은세가 엘리트가 제대로 총원이 안 되면서 이 사회가 망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검은세죠. 검은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너무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은 우리 거다.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일본 우익에 논리로 잘 짜진 정교한 어떤 덫에 우리가 말려들 위험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론적 비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메이지 유신의 교육칙을 하는 게 일본 천황의 발표인데 그거 전부 우리 태계 이양 선생의 경사상을 받아들인 거다. 이런 거는 그럼 영향을 주고 만든데 이걸 모든 걸 우리가 다 했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국 사람들 우리 보고 야 우리가 한자 줘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다 했다. 물론 또 한자가 우리가 만들었다는 설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면 진짜 끝도 없겠다. 서로 세계는 하나죠. 다 주장하니까. 세계는 하나고 우리 보통 다 수메르 문명에 다 나왔고 아프리카 루시에서 다 나왔고 모두 요즘 또 루시도 아니라고 동시에 나왔다지만 어쨌든 끝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전제를 하고.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정도만 한번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제도라는 것들 아까 양육주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 가족 제도의 가장 1인자 하셨던 분이 인류학과 이제 돌아가신데 이강교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교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거 딱 개념만 들고 재밌겠다. 이제 계속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상속을 이제 하잖아요.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할 때. 자, 중국은 어떻게 상속하냐 이거죠.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균등 상속을 해요. 다 같이? 딸도요? 딸은 예외로 하고요. 뭐야. 근데 왜 균등이란 말을 붙입니까? 딸을 제요. 죄송합니다. 딸을 제요하고. 딸이 옛날엔 아니다. 하긴 여자는 아예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치? 예전에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오래 보면 딸은 낳아도 과거 제도를 칠 수 없으니까 집안을 빛내고 집안의 경제력을 키우고 여기에서 약하다 이래가지고 좀
딸을 좀 많이 그걸 했죠. 뭐 아니, 여러 가지 아들 있죠. 중에 다 같이 첫째 아들이든 막내 아들이든 똑같이.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 장자. 한국은 일단 딸을 제외하고 그죠.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이죠. 장자우대.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100이 있으면 60 장자한테 가고 20 뭐 이남 막내한테 차남 막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 네. 근데 일본은 뭐냐 이거죠. 일본은 여자도 줘. 아니요. 막내 우대. 일본 단독 상속.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든 둘째든 뭐 상관없이. 똘똘한.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부모 기준에서. 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시원찮으면 외부에서도 데려와요. 딸 자식 사이를 데려와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양자를 양자 사이가 많아요. 양스라 해가지고 사이가 그래. 이어간단 말이죠. 지난번에 왜 우리 그거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던 네, 일본에 지금 수상 있잖아요. 저기 지금 누구죠? 아베 겐조 외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기시 노부스케잖아요. 네. 근데 기시 노부스케는 본래 기시 집안이 아니고 사또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양자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시가 된 거고 그 상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이가 똑똑하면 사이를 자기 성을 아예 갈아가지고 그래요? 교체해가지고 아예 사이한테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거죠. 누구든지 똑똑한 똘똘한 놈한테 몰아준다 이거죠. 될 만한 놈. 채.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치열한 경쟁이 일본이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를 받아들이고 성공했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가족제대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전근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은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딸들도 그렇지 그건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또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네, 맞습니다. 전근대 기준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 거를 유념해 두고 이제 한번 보시면요. 그게 이제 나라별로 특징이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한 똘똘한 애한테 몰빵, 중국은 균등. 네. 아들은 균등. 조선은 장자 위주. 장자 우대.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일본도 지금 애를 거의 적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한 명이 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상속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호주라든지 호주 제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단하게 뭐 모든 게 장자가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90년대 그 상속법도 좀 개정이 되고 지금 또 호주법은 완전히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다 흔히 말하는 1대1대1 다 똑같죠. 물론 이제 배우자만 1.5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전히 일본은 그런 비슷한 문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가 자기 가업 물려받는 거.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대대로 그게 물려주니까. 우동집 막 500년 무슨 우동 국물을 500년을 끓이고 있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는 직원이 그만두고 가업을 개성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고위 공무원이 있죠. 하다가도 가업을 개성하러 가고. 이것도 되게 독특한 문화 같아. 가업을 이렇게 계승하는 거 자체. 우리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바뀌었죠. 97년 IMF 이후로. 이제는 가업을 계승해서 돈이 된다 생각하면 괜히 샐러리맨이라든지 공무원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 가업을 계승하러 많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서로 가업을 안 잊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요즘은 서로 가업을 잊겠다고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보면. 우리 대전에도 그 유명한 식당 하나가 있어요. 상호명을 말하긴 하여튼 뭐 고깃집인데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 이 장사 잘 된 그 부모가 그러니까 장사는 잘 돼 돈을 많이 버는데 애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네네. 뭐 엄청 투자를 했겠지. 잘 됐는데 좋은 대학 갔는데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썩 애들이 시원찮은 거야. 다시 걔네들이 와서 그 고기 손질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또 뭘 해서 사회에서 그 돈을 벌어. 그쵸. 그 집 이어받는 게 훨씬 낫지. 제 아는 분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아니, 서울대 나오신 게 서울대 나와가지고 하다가 부친하는 식당이 종업원이 한 100명 돼요. 종업원 100명이요? 그러니까 줄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식당이 처음에 하나였잖아요. 큰 식당 하나였는데 10년 사이에 그 옆에 식당 한 5개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 줄이 한 200m, 300m. 부산이에요? 서울에. 서울에. 그러니까 직장 가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그냥 카운터 보시는 게 더 낫더라고요. 카운터 항상 보고 있거든요. 어딥니까? 근데? 그건가? 그거? 그 곰탕? 거기? 아니 곰탕 하여튼 뭐 있습니다. 이름 뭐예요? 우리끼리만 좀. 가보려고 나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총 13개장으로 돼 있는데 네. 뭐 1장에서는 왜 이제 내가 임무를 띠게 됐는가, 임무를 맡게 됐는가 그런 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이란 이 모순을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참 호전적이면서 온화하고 고집스럽고 예의 바르고 또 순종적이면서도 타인에게 자지우지되는 걸 싫어하고 아주 충성스러운데 배반도 잘하고 보수적인데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모순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일상생활을 봐야 된다 이거죠. 일상생활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태도나 이런 것들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꼭 안 갔지만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책과 인터뷰와 이걸 통해 가지고 안 가도 가서 이제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국민성을 보는데 유리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라는 게 타입이 아니란 말이죠. 국민성이라는 것도 나중에 70년대는 많이 비판받았거든요. 네. 요즘 다시 또 조금 이제 부각되지만 국민성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개인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이기백 교수라는 분이 학병 세대로 일본군에 강제 진입이 됐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만주에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포로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죠? 장교들이 네.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절제 잘한다 했는데 얘들이 이제 패전병이 됐잖아요. 네. 더 이상 자기들은 내일이 없잖아요. 천하에 더럽고 더러운 놈들이 이런 놈들이란 거예요. 아, 그렇게 개판치고 말 안 듣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조센징들 있죠. 네. 우리 한국 이제 학병 출신들은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브라이트하게 행동하고 착착착착 어떤 질서와 규율을 갖추고 한 단계 높은 휴머니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독립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보면 있냐 없냐 이거죠. 어떤 고정된 민족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이 국민성이라는 것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일본을 가장 잘 모른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렌즈로만 보잖아요. 자기 안경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이 안경이 도수가 얼마 되는지 이 안경에 뭐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빨간색으로 이게 뭐가 어떻게 착색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 해야 되냐. 안과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도수가 어떻게 되고 색깔이 뭐다. 그 안과의사가 바로 나와 같은 이런 연구자들이다. 인류학자다. 그래서 좀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 학문 이런 작업에 정당성을 이제 변명을 옹호를 하는 거죠. 이제 2장이 이제 전쟁 중에 일본인들 나오는 거죠. 네. 이 전쟁 중에 일본인 행태를 정말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하는 일본인들이요? 아니, 중에? 이제 그렇죠. 전쟁 중에 이제 군인과 여러 가지 일상의 모습들도 다루는데 이제 전쟁 중 일본인 해가지고 그 전쟁 중 일본인 행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수.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수에 맞는 자리 찾기. 자기 분수를 찾아야 된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거죠. 메이지 유신. 네. 이제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를 그 사회 구성의 근본적 원리인데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어떤 무엇이 안 변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의 큰 특징을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과거라든지 사회, 부모라든지 이 사회에 항상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온이라고 하죠. 온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빚을 지고 있다. 우리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은혜 입었다는 게 그냥 은혜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부채로 생각해요. 채무. 반드시 갚아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 베네딕트가 그 비유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게 의무, 어블라이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채무라고 생각해요. 뎁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채무.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다. 일본인에게 은혜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 사회에서의 그 빚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국제사회에서 자기네들이 행했던 그런 거에 대한 빚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회란 자체로 전체로 보면 개인도 그렇지만 그 명예를 추구하는데 자기들이 처음 볼 때는 군사력이 센 나라가 당시에 1920세기에 보면 군사력이 센 나라가 명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명예를 가지려고 군사력을 키웠고 당연히 커진 군사력 갖고 놀면 뭐합니까? 침략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명예롭게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더 센 나라에서 한 방 맞고 패전했잖아요. 네. 그럴 때 180도 전환하는 거예요. 아, 명예가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확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은혜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개념에서 지금 말씀대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폐를 끼쳤다 이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진짜 성노예 할머니들 네, 이거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네. 자기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도 없고 부채의식이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 내부의 계층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순서대로 간다 이거죠. 계층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세계 정세는 뭐냐. 힘센 나라가 왕 아니냐. 그러면 일본이 1등. 그다음에 만주하고 우리 한민족이 2등. 중국의 한족이 3등, 몽고가 4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족 협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5쪽이 나름 이제 잘 꾸며나고 일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대만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타이라든지 해갖고 우리는 서열을 만들었겠다. 우리 일본이 형님, 맏형. 그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인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백인들 쫓아내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좋은 거가 결국 백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된 거지. 이게 왜 사과해야 될 문제지? 이건 정의로운 전쟁이어서 우리가 힘이 딸렸고 그 힘으로 결국 불명예를 안았기 때문에 이거지. 우리가 잘못한 전쟁은 아니야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기저에는. 네. 근데 우리가 2등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나마. 어떻게 위안이 돼요? 마음의 2등이라도 하니까. 아니, 그 친일파들의 논리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 이제 이광수라든지 최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가도 1940년대 이후로 많이 변절을 했냐면 전쟁이 나면서 다들 전쟁이 나니까 아니 그 일본이 무시무시한 미국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미국을 쫓아내지를 않나 인도네시아를 장악하지 않나 영국을 다 쳐부수지 않나 조만간 호주까지 먹는다 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일본은 세계 최강이 되어버렸고 여기서 그럼 우리 한민족이 살아갈 길은 잘 붙어가지고 아예 일본으로 동아대가 우리가 그나마 하면 우리가 차라리 2등 국민이라도 될 수 있지 않나. 2등 국민이 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드린 이완용 입장에서 이완용이 너무나 외교관 생활하면서 미국이나 백인종들한테 멸시와 인종적 멸시와 수모를 받았다 이거.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백인종들은 우리 황인종하고 완전히 피부가 다르니까 우리를 아예 동물 취급하는데 일본은 그래도 피부가 같으니까 서로 섞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게 낫겠다. 멸시를 좀 받더라도 그나마 일본한테 닿는 게 좀 낫다. 이완용의 침해 논리는 그런 것도 하나 깔려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깔려.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로 인해서 아니 더 이상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하루 빨리 우리가 일본을 좀 더 따라가지고 일본화 되는 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기리와 기무라고 해가지고 기리 기무라는 게 나오거든요. 기리? 네. 기리가 뭐? 기리는 의리. 우리가 말하는 의리. 네. 김보성이 말하는 의리 하는 거. 한자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 기무는 의무. 의무. 근데 이제 기무가 더 높은 거예요. 의무가. 네. 기무는 천황폐하의 황은인 거죠. 천황폐한테 입은 거. 부모한테 입은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임무 정도. 요 세 가지는 정말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만분의 1도 못 갚는 거. 영원히 못 갚는 거죠. 이 기무는. 근데 기리는 내가 좀 뭐 직장 상사라든지 뭐 내 주군이라든지 내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나머지 이 기물을 뺀 나머지에 폐를 끼쳤다. 이런 것들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거. 갚아야 되는 거. 길이.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길이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것도 있면 자기 이름에 대한 의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명예. 자기 명예가 드립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수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자살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게 일본의 고유한 좀 할복 문화라든지 이걸로 나타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요것만 길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리 인정. 사람의 정이 있잖아요. 인지상정 뭐 이런 거. 그런 거. 예. 그러니까 향락의 이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정과 길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선과 악이 싸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선과 악이잖아요. 대립이 명확하잖아요. 선과 악 이런 건데 이분법인데 일본에서는 길이와 기무 사이였어요. 갈등. 그런 거 있죠. 이 부모냐 내 부인이냐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지금 너 마누라 부인하고 이혼해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부인하고 나 사이가 좋지만 그럴 때의 갈등. 또 이제 우리가 말해 인정과 길이 사이에서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그걸 하지만 내가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제 친구가 나를 정말 애타게 원하는데 내가 참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내 친구를 위해서는 간다. 그럴 때 그 갈등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인정이라는 것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도덕의 딜레마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죄책감과 수치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 요걸로 갖고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11장에 보면 자기 수련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수련을 한다 이런 거는 기능을 얻는 거잖아요. 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닦고 네네. 갈고 닦고 한다 이런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기능 이상의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능 이상 형이상학적인 목표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희생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내가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다.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그런 장인 정신도 있고 내가 수련하고 이런 것들이 그 도덕적으로 힘들고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다. 힘든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다가 12장에 자녀 교육이 나오는 거죠. 자녀 교육. 여러 가지. 그리고 13장은 이제 항복 후의 일본인들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당시 메가더가 전시사령부 동경에 있던 제너럴 헤드쿼터스가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국화 칼. 그럼 어떻게 끝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났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영진 씨. 총론을 한번 일개를 이제 본 거죠. 이제 시작. 이제 뼈대 훑었고요.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40분 된 것 같은데. 다시 1장부터 우리는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갈 수 있으려나 이거. 자, 길게 가신다 우리.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우리 광고가 좀 들어와가지고. 청취자분들은 또 긴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아이 그런 의견 질문. 네. 다만 이제 이게 잘 때 듣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분들이 아니 수면제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디카페인인가요 이게? 아니, 잘 때 들으면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 때 뇌가 좀 편안한 상태인가? 뇌도 편안한 상태고 이게 이제 뭘 들어도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 상태에서 이제 잠으로 들어가기 하는 그 그 지점, 그때 듣는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잘 뿌리를 박아갖고 얘는 탁탁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오, 그래. 네, 그러니까 잘 때 틀어놓으시고, 잘 때 틀어놓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꿈에 우리 정박님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혹시 알아 정미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90년대 수면학습법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 자기 전에 그렇게 듣는 거구나. 네, 뭐 언어 공부할 때. 네. 맞아. 하면은 효과 있다고. 맞아. 영어 테이프 같은 거를 그때 잘 때 들어야 효과가 좋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정보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보통 동시에 한 10만 개 이상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의식에서 처리하는 건 한 4, 5천 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 세상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죠. 사실 사람이 가장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바로 잠잘 때죠. 잠잘 때 모든 게 열려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이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아깝다, 낭비다. 자는 시간이. 너무나 아무도 이게 쓸모없는 시간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안 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2시간, 1시간씩밖에 안 자고 자기 시간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냥 항상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책을 봐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잘 때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사람이 정말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 일당백과 함께 하시면 아주 즐거울 겁니다. 이왕이면 한 5개 정도 전에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계속 자동 플레이. 재생되기. 네.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들어가시죠 그럼 미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있어요. 아니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인류학과잖아 참 우리 정박님이. 그쵸. 그래서 더 관심이 있으시구나. 아니 학부 때 과목은 거의 안 들어가지고 사실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결국 그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다뤘던 종의 기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인류학의 탄생이 바로 다윈 종의 기원 진화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학이요? 네. 그 인류학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양 제국주의가 자 이제 신대륙을 가고 아시아를 식민지를 해야 돼요. 그 처음에 선교사가 가고 그다음에 군인이 가는데 갈 때 또 자기들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동물 취급하면 다뤄야 되느냐? 그 사람이 그 논리 없이 함부로 사람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 나온 게 이제 결국은 인류학의 개념들이 처음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다윈
진화론 나왔잖아요. 진화론이 스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 진화론으로 소셜 다이니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본래 인간은 야만 상태인데 미개 상태에서 이제 개화 상태로 진보된다. 이게 그러니까 문화 진보론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이게 인류학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문화는 단계가 있고 우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앞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뒤처진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는 것도 당연하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인류학이 많은 반성을 통하고 물론 초기부터 그렇게 했습니다만 차이만큼이나 공통점이 더 많거든요. 더 결정적인 거거든요. 인간 본성은 사실은 어디 가나 똑같거든요. 네. 다만 환경에 적응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양식이란 말을 쓰거든요. 타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이 본성 같은데 그 환경에 따라가 양식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적하거든요. 아니 쌀농사가 잘 된 지역에서는 쌀농사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 거고 밀농사가 잘 된 지역에서는 밀농사를 해서 빵을 먹는 건데 그게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결국 초기의 인류학이라는 게 좀 단계론적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피라미드식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이 책이 좀 좋다는 것은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적국 특히나 이거는 황인종과 백인종도 있지만 적국이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인. 원수의 나라인데 그게도 그 포용과 이런 이해의 정신이 깔려 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그 인류학이라는 이 학문의 마인드가 단순한 제국주의 마인드가 아니라 네. 그만큼 넓게 바라보려고 한다. 예, 이런 것들 한번 유념해 보시고 그 베네딕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왜 일본이 전쟁을 했냐 이거죠. 네. 뭐 아까 인문은 말씀드렸고 네. 왜 일본이 전쟁했냐니까 미국은 전쟁의 발발 원인을 동맹국의 영토 확장과 침략 행위로 파악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네. 영토를 확장하고 싶고 침략을 했잖아요. 폴란드를 침략하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을 침략하고 있고 그래서 하와이를 공습했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세계가 자기 나라의 주권만 딱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으면 일종의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계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 미국이 하고 있는데 왜 자기 아니 그때 당시에 하고 40년대잖아요. 30년 40년대는 미국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국은 이제 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을 경과하면서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 G2의 하나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전에는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물론 이제 미국이 명실상부하게 강대국으로 올라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그렇게 상비군 운영을 안 했어요. 전쟁이 딱 나자마자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상비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뭐 쳐들어올 그렇죠. 나라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들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나라들끼리 상하가 딱 이렇게 구분이 돼야지 이 사회가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일본 국내부에 국민들이 질서가 다 있잖아요. 천황이 있고 그다음에 귀족이나 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일반 국민들이 있고 네. 이렇게 해야지 이 사회가 잘 돌아가듯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분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피부색 다른 인종을 일단 쫓아내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의 나라들끼리 손을 잡고 이제 형님, 동생 이렇게 만들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침략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은 평화의 전쟁이고 정의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 지금도 일본의 우익들은 정의의 전쟁을 파악해요. 일본이 개화 이후 치른 모든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봐요. 정말로 청일 전쟁, 노일 전쟁,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 전쟁 다 자기들은 정의의 전쟁이에요. 아, 침략 전쟁이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태평양 전쟁은 인정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그 미국이 가만 안 있잖아요. 들어간 것만 인정하고. 왜냐면 미국이 또 지금도 주둔군들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중국은 이제 31년 만주사변 이후로 지금 한 거.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1894년 청일 전쟁 때도 우리 영토가 주권이 유린됐지만 본격적인 건 우리 1904년 노일 전쟁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거의 이제 외교권을 뺏기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하여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다들 여기도 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도 일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잘 보셨네. 네.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뭐냐면 이게 계층제도 있잖아요. 네. 집단제인데 이 계층제도 딱 위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그죠? 네. 이게 신앙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충돌한다 이거죠. 민주주의하고 충돌한다 이건 보는 거고. 근데 일본은 결국 뭐 승리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본은 오로지 정신력으로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은 기필코 물질을 이긴다. 이게 바로 정신승리. 네. 아 진짜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 책을 읽어보면요.
어느 나라하고 당연히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하고. 이 계속 읽다 보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해요. 특히 북한하고 아주 비슷해요. 전쟁 전에 일본하고 북한하고 아주 비슷해요. 천황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생각들. 김씨 왕조에 대한 생각이 천황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거기서 차가 나면 우리가 아주 현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아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여기도 얻어낼 수 있죠. 실제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일제강점기 거치고 바로 그냥 왔거든요. 일제강점기의 문화 구조와 정치 구조, 사회 구조가 그대로 같이 가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거 책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북한하고 김일성 부자에 대한 생각들하고 천황에 대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일왕에 대한 생각들하고. 네. 자, 그래서 지금도 북한 입장에서도 항상 단결한 이 수령과 우리 인민이 똘똘 뭉치면 네. 세계 어느 적도 미 제국주의도 종의 호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군사 물량 정대 힘을 쏘는데 일본은 정신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요. 당시 일본 라디오가 맨날 강조했던 거는 물질은 유한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물질은 없다. 그러니까 정신으로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포항제철 만든 분이 박태준 회장이잖아요. 네. 그분도 일본 출신이잖아요. 일본에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분이 포항제철 포항에 가면 그 앞에 사옥에 현판에 뭐라 써 있냐면 자원은 유한하고 창의는 무한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다 비슷해요. 다 여기서 보면. 항상 이 사람들 주장하는 물질은 유한하고 우리의 정신은 무한하다 이런. 무한한 물질을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쏟아내는 막대한 물량을. 근데 미국은 일본은 이렇게 봐요. 네. 정신으로 하면 죽음을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기 책에 나오거든요. 네. 자, 미국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가 공중전을 끝나고 대위가 활주로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대위가 빨리 자기 사무실로 안 가고 계속 자기 이제 동료, 부하들이 귀환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 귀환하니까 이제 대원들이 다 귀환한 걸 보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자, 오늘 전투 결과 몇 대가 추락했고 몇 대를 추락시키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딱 보고 끝나고 나서 사망을 한 거예요. 왜? 죽은 거죠. 그래서 군의관이 검시를 해보니까 이미 이 사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거죠. 바로 죽으면 얼음장처럼 안 차가워지거든요. 사람이 온도가 1시간에 0.6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 강직이. 그런데 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걸 보면 이미 이 사람 몇 시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정신력으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정신력과 책임감이 영혼을 붙잡아 놔가지고 다 딱 보고를 하고 나 죽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다 믿고 감동한 거예요. 아니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도 믿었겠지. 근데 네. 객관적으로는 좀. 근데 미국 사람들은 황당무계하다 보는데 이제 이 책에서 루스 베네딕트는 그거를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그건 진심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진짜 진심을 믿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선정할 때 우리가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뭐 돈 주면 좋아하고 맞긴 맞는데 그런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방식대로 우리 뭐 돈 주면 다 할렐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바로 지금 루스 베네딕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참 재밌는 이야기로 미국은 체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체력을 평가할 때 어제 전날 잠 요즘 푹 자고 있냐? 너 요즘 지금 감기 걸리냐 안 걸리냐? 그리고 뭐 너 밥은 잘 먹고 있냐?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체력을 평가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몸이 녹초가 될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질 수 있어. 그런 거죠. 배가 고프고 추울수록 오히려 체조를 해가지고 즉 체력을 더 소비하는 방식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체력을 평가하는 게 지금 너 힘들지 감기 걸려고 했지만 너 정신력 하면 너 더 체력이 더 좋아져.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문화가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미국은 어떤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패배를 하고 이러면 좋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격퇴할 거야. 자, 우리 뭐 일을 하자. 미국에 그 나온 책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인력책이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일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패배도 다 우리 예상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패배를 다 예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섬을 빼앗겼어. 이 섬을 빼앗기니까 미국 애들이 여기 활주로를 파가지고 이제 일본 우리 본토에도 공습을 할 거다. 네. 다 우리 일본 대본령과 우리 일본 정부가 다 우리 예상한 시나리오에 들어있다. 걱정을 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우리가 불안한 상황 이게 불안한 거고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면 그건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신으로 통제를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혹하게 실패할수록 일은 더 순조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뭐 필리핀을 빼앗기고 네. 괌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이제 빼앗기잖아요. 네. 그 일본 본토 오키나와 빼앗기면 이제 일본이 히스테리 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히스테리 나죠. 이제 우린 죽는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방공업하고 열심히 축창 훈련하고 더 그래요. 예상대로 들어왔네. 네, 예상대로 오네. 뭐. 아니 그래서 이게 그거랑 적용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일본 보면 지진도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다 복구해서 또 우리 같으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 불안감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은 그냥 되게 일상처럼 당연하게 지진 일어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또 복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게 이렇게 온도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방이 고립돼 있잖아요. 섬나라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침략은 거의 없단 말이죠. 우리는 맨날 침략 많이 당했잖아요. 뭐 그것도 적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일본은 뭐 예전에 몽골 쪽에서 침략하려다가 그것도 가미까지 신풍이 불어가 뭐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가 유린된 경험이 없고 그 대신 이제 자연의 재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의 재해나 재난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일본에 깔려 있잖아요. 숙명론적인 사고가 또 깔려 있죠. 근데 과연 그게 뭐가 서로한지는 좀 온도차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북한이 맨날 핵 실험하고 미사일해도 아유 그러려니 하는데 일본은 또 난리가 나거든요. 네. 당장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이 일본 날라올 것 같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 차이들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또 제일 재밌는 게 결국 천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도 천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여기서 경고를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황을 미국이 제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도 옵션의 하나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아주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천황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일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왕은 아주 특이한 존재잖아요. 보통 중국만 해도 나라가 역성혁명 바뀌잖아요. 진나라가 있다가 한나라가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일본은 본인들 주장대로 하면 한 번도 안 바뀌어요. 만세일계라고 하죠. 계속 내려왔다. 그러네. 네. 다른 나라가 침략한 적도 없고 쿠데타 일어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남북 조치돼가지고 천황이 2명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 드렸죠. 코스모스에서 사람 얼굴 닮은 개가 일본 바닷가에 나오는데 개가 왜 나왔냐. 그 당시 이제 천황을 둘러싼 싸움을 하다가 어린 천황을 이제 결국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어린 천황을 안고 폐하 우리의 궁정은 저 바닷속에 있습니다 하고 뛰내려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사람 얼굴 닮은 개들이 나온다. 그 바로 그때 이제 남북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천황도 여자 천황도 있고 사실은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왕조 자체는 바뀐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혈통이 이어진 데가 공자 집안하고 일본 왕실밖에 없어요. 그 왕실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어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게 혈통을 떠나서 하나의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는 로마 교황청. 그게 계속 조직이 이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참 특이한 거죠. 혈통과 조직이 그렇게 이어져 온다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일본은 재밌잖아요. 거기는 성이 없잖아요. 항상 일본 천황 일왕들은 이름밖에 없어요. 무스이토, 요시이토, 히로이토, 아키이토 이렇게 부르지. 네, 명인이, 목인이 이렇게 부르지 없어요. 성이 없구나. 네, 이름만 불러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성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이거 자체로 이미 이 나라와 우리가 하나인지 상징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일반 사람들은 성이 있는데. 김씨인데 숨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넘어갔잖아. 넘어가가지고 그거 숨기려고. 아니 그런 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빼버렸어. 이제 역사상에 나타난 이제 그 신화의 어떤 아메테라스 이런 거 말고 역사상에 초대 진무천왕이라고 있는데 그 BC 660년에 저기한 걸로 나오거든요. BC 660년. 지금부터 그럼 한 2600년 전인가요? 한 2700년. 그게 한반도 이제 가야계다. 김수로왕이 아까 넷째 아들인가 이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 있는데. 하여튼 일본 헌법에 보면 딱 그런 거예요. 애초 일본 헌법이 지금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헌법이 메이지 헌법. 메이지 일왕 때 만든 게. 그때는 이런 거예요. 대일본 제국 헌법 1조가 이렇게 시작해요.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이렇게 규정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화헌법. 메가드가 만든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정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천황이라는 게 일왕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AD 9세기 경부터 사실 일왕은 실제로 역사에서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실권이 사라졌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D 그러니까 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상징적 존재였다 이거죠. 상징적 존재된 지 꽤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메이지 유신 전에는 쇼군이라고 하죠. 막부가 지배를 했잖아요. 이럴 때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도 그랬고 일왕에게 충성을 보이잖아요. 그럼 반역죄로 처벌당해요. 네? 그러니까 일왕에 충성을 맹세하고 보인 이런 액션을 취하면 그 막부 쇼군이 이놈은 반역죄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 나라의 대장은 나다 이거죠. 형식상 내가 2인자로 돼 있지 실제로 난데 감히 나한테 반정한 거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묘하게 이중적으로 흘러가거든요. 명실상부한 진짜 명실이 상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명실이 상부하지 않아요. 소수아비가 있고 항상 뒤에 실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오픈된 사람이 있고 뒤에 배후 조종 언더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내세운 권력자가 있고 실세가 따로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중적으로 흘러가요. 그런지. 여기도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할 때가 보면 분산이 되거든요. 리스크가. 여러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죠. 사실은. 명예는 네가 가져가고 권력은 내가 가져가도 좋고. 국민을 모으기에는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보다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지만 명예는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통치에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네. 하여튼 특이합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 천왕이나 일왕이라는 건 결국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개 찾아보면 좀 전 태양신에서 나온 것 같아요. 태양신 신앙이 있죠. 예전에. 다 태양을 좋아하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의 가장 이제 신화에서 일본의 선조가 된다는 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조 대어신이라 해가지고 천조란 말이죠. 하늘을 밝게 비춘다. 네.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일본 천왕이 그 천조 대어신한테 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환웅한테 흔히 말하는 천부인 세 개를 받잖아요. 칼, 거울, 방울 이걸 받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걸 받았는 거죠. 자기들은 뭐냐 하면. 일본의 신화 같은 거. 예, 바로 아마테라스가 바로 황실의 천왕에게 바로 그런 걸 줬다는 거죠. 아마테라스의 이름이. 아마테라스. 네. 약간 이거는 순정만화에 나오는 느낌 아닙니까? 천조란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천조. 아, 거기 이제 일본말로는 네, 아마테라스.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근데 뭐 우리 많잖아요. 이집트에도 사실 태양신 아톤. 우리 그 미라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아크나톤 나오잖아요. 네. 정영진 씨 몰라요. 왜 아크나톤이?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 신화에도 그 아크나톤 왕이 BC 13세기에 있었는데. 아낙수나문도 알아. 그래. 그래 그건 뭔데? 오 알았네. 아낙수나문. 그게 바로 아크나톤의 딸이자 부인이자 또 자기 동생의 부인이 되고 아크나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의 저주 알죠? 몰라요. 그 무덤을 파헤친 사람들이 다 죽었다. 투탕카멘. 요 투탕카멘 아주 소년왕인데 멋있잖아요. 여기 가면 황금 가면. 그 투탕카멘의 부인이 아낙수나문. 아낙수나문. 그러니까 아낙수나문이 근데 또 자기 남매예요. 남매인데 부인이 됐다가 또 이 나중에 또 외할아버지의 또 부인이 되고. 아낙수나문. 뭐야 복잡해. 외할아버지의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외손녀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 태양신인 거죠. 사실. 그런 생각들이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뭐 태양신 신앙도 있잖아요. 우리 고구려 삼조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삼조고가 뭡니까?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사실 까마귀가 태양에 산다. 달에 토끼 살듯이. 그 발이 세 개다. 네네네.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하여튼 천조 대신에게 천왕이 그 아까 말한 신기 3종을 받았다. 그다음에 우리는 방울인데 거기는 구슬을 받은 거예요. 구슬. 비슷한데? 네네. 나는 그래서 이 방울을 뭘로 해석했느냐. 인간의 몸에도 방울이 있다. 있지. 그 방울이 바로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남자 위주의 정의 아니에요? 여자는 방울이 없어. 큰 방울일 수 있지. 방울이 꼭 작은 것만 생각. 방울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니까. 좀? 뭐 하여튼 사이즈가 굉장히 큰. 자,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9세기부터 이제 뭐 후지와라 가문이 등극을 해가 이제 사실 천왕 일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12세기에 막부가 들어서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무인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간 거죠. 메이지 유신까지. 그 일본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막부 정권에 간 거죠. 네. 참 재밌는 게 이때가 한 12세기 말 1196년에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하거든요. 네. 우리도 그 비슷할 때 고려 때 무신 정권이 들어가고. 일본 한국 비슷할 때 그 무신들이 등극을 해요. 그런 거.
어수선하고 이럴 때 무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 되면서 이제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지금 수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각이 들어서는 거죠. 네네. 그럼 메이지 유신 되면서 일왕은 없어져요? 아니죠.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 쇼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부가 사라지고 이제 일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딱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왕이 지금까지는 교토에 있다가 이제 도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왕이? 네. 아, 교토에 없어요? 교토에 있었다가 도쿄로 갔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도쿄에 탁 오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때까지는 교토에 계속했죠.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그러니까 교토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참 험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이제 중앙으로 옮기셨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국가의 제사장. 국가의 무당 역할을 해가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왕이? 아니, 네, 일본왕이? 그래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이제부터 이제 또 이쪽 메이지 유신한 사람들이 자, 이게 나라를 서양에 안 먹히려면 국민 통합과 국가 상징으로 일왕을 내줘야겠다. 그걸 아주 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일왕을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어떤 허수아비 같은데 문제는 허수아비 같지만 또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 때 보면 어느 정도로 되냐면 어떤 고학교 교장이 불이 났단 말이죠. 불이 나서 애들을 다 대피시키고 잘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일왕을 모신 영정 사진이 불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려요. 그걸 지키지 못했다. 또 메이지 유신 때, 그러니까 메이지나 이런 시기 때 자기가 잘못해가 메이지 유신 다음이죠. 그 이제 메이지의 손자죠. 히로히토. 히로히토 갈 때, 소와 천황이죠. 소와 일왕인데 이럴 때 무심코 자기 아들 이름을 히로히토로 지은 거예요. 이 너무 불경제를 절대 일본에서는 일왕 이름을 부르는 게 금기인데 불경. 그리고 바로 자살을 해버려요. 아들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려요. 너무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네 그럼 진짜.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함부로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사진. 여기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데도 이 정도란 말이죠. 실권이 없는데도 이 정도였단 말이죠. 희한한 일이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총리 위에서 자살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뭐 일본 그 전쟁할 때도. 천황폐하 만세 이러면서 죽지. 맞아. 총리 만세 이러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게 기무가 아주 크다고 했잖아요. 의무. 의무에는 일왕과 부모와 이것만 되고 주군에 대한 거는 질이에요. 낮아요 한수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일왕은 꼭두가시고 이러니까 이 꼭두가시 권위를 공격하면 일본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래 되면 큰일 난다. 일본 포로를 조사해봐도 이 사람들은 사기 저하돼 갖고 포로된 게 아니고 그냥 부상당해 있다든지 아니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포로가 됐지 포로가 된다는 훈련 안 시켜요. 일본에서는. 무조건 죽으라고 하든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투 중에 죽은 사람이 1이면 포로된 사람이 5거든요. 근데 일본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140이고 포로는 1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포로만 되면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포로만 되고 나면 바뀌어버려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다 협조해줘요.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탄약고 이런 거 다 알려줘요. 탄약고 위치 알려주고. 어차피 난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너무 웃긴다. 그리고 같이 전투기 타고 폭격기 타고 저기 때려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포로만 되면? 네네. 야, 진짜 특이하다, 일본. 너무 특이하다. 그러니까 진짜. 일본의 공산당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일본 지식인들도 이랑 비판을 못하는데 일본 공산당이 유일하게 천황제도를 반대하고 이건 천황제도니까 제대로 반대.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이 주류가 못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일본 공산당 한계가 있어요. 이 재미있는 게 일본 공산당은 유일하게 정당의 그 강령 정책에 천황 반대거든요. 천황제도 폐지인데 그러니까 일당은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일왕의 명예라면 불구덩이도 뛰어들고 총도 버리라면 또 한꺼번에 버리는 거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일본 본토 상륙 작전하면 미군이 아무리 못해도 한 40만이 죽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딱 일왕이 짐은 총용한 여러 시민들을 그게서 이제 항복선언 했잖아요. 항복선언은 아니 종전선언이지. 자기들이 일시에 총 다 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미군이 첫날 들어와갖고 겁나잖아요. 총 들고 두리번 들어왔는데 점심때쯤 돼갖고는 총 필요 없는데 총을 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쇼핑하러 다녀요. 길거리에. 그 정도로 우호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이런 게.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뭐냐 분수에 맞는 제자를 찾아내는 집단주의 정서가 이게 사회주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왕이 딱 시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지시하면 다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독단적으로 하진 않는 거죠. 일왕이 독단적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한다. 뭐 다 짜고 한 거지만 자리를 지켜야 된다. 분수를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회주의. 종교 같은 건가?
그런 거 신토의 그 민간 신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민간 신토의 정점이 교주 수준이야. 네. 교주 수준. 이 모든 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일왕의 뜻이다.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일왕의 뜻이다. 네. 누구나 다 일왕이라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일왕 전쟁에 책임론을 하니까 우리 히로히토는 일왕은 아무것도 몰랐다. 도조 히데키라는 그 군부인사가 속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 이러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731 부대라는 게 얼마나 그 세균전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생체 실험하고 정말 그 731 부대는 천황 일왕의 직계 부대예요. 일본 왕도 직계 부대가 있었어요? 창설을 했다잖아요. 일왕의 명령으로 창설됐다잖아요. 유일한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일왕의 자기 친한 동생, 친동생을 바로 거기 부대장 쪽에 뭔가 보냈고 거기에다가 또 히로히토도 전공이 생물학이잖아요. 그게 또 그런 걸 좋아해. 히로히토는 생물학이고 지금 그 히로히토 아들 아키히토는 어류학, 물고기 공부 좋아하고 하여튼 또 그런 사람들인데 좀 하여튼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술 마시면 그런 이야기 한다거든요. 학자들끼리. 뭐요? 근데 일왕은 좀 한반도 쪽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요즘은 도래인이라는 말을 써요. 반도인은 이런 말을 쓰니까 조금 한국에서 온 것 같으니까 도래했다 이거죠. 건너왔다. 그럼 중국에서 건너올 수 있고 한국도 되고. 네, 그러니까 도래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래인 쪽 같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털이 많은데 일왕 가문들 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리 쪽에 털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털이 별로 없다. 일본 사람들은 털이 많아요? 털이 많지. 그렇네 남자들 보면. 뭐 알아? 어떻게 아니. 아니야.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렛나루나 이런 거 보면 막 털 많잖아요, 남자들. 근데 그 일왕 쪽 가문은 남자들이 털이 없다. 네네. 그런 이런 남자뿐 아니라 뭐 남녀 다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게 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학자들끼리 이제 술 마시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이 왜 전쟁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1940년에 이제 그럴 때 딱 그 조약문에도 그런 게 나와요. 세계 각국이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게 평화를 지키는 전제 조건이다. 이 사람들 진짜 딱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왕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일왕, 귀족, 무사, 그다음에 농공상, 산농공상이 철저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천인들이 있어요. 예타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만드는 천인 계급이죠. 사형 집행이라든지. 일본은 천인 계급이 있어요? 있죠. 가죽 우리 예전에 갑파치 하듯이 백정 이런 거 다 천인 계급이죠. 일본에서? 네. 거기도 천인 계급도 또 종류가 있는데 진짜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라쿠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도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부라쿠 출신들. 네. 부락이 부라쿠예요? 네. 부라쿠. 부락이 한자인가? 네, 한자. 그것도 한자예요?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부라쿠라 해가지고 그런 좀 천민들을 사는 이제 특수 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천민들 출신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좀 나오죠, 최근에는. 그 일본의 그 오사카 했던 거구파지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하고. 네. 예. 천민 출신이에요? 네. 그쪽 집안 부라쿠 출신이죠. 천민하고 그렇고. 네. 그다음 유니클로 회장도 부라쿠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지금도 혹시 뭐 부라쿠 차별이 있죠. 그래도 지금 있긴 있어요? 예, 여전히 결혼한다든지 취업할 때 그쪽 표가 나고 이런 거는 좀 차별을 두죠. 있어요 그런 게? 아니 우리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우리는 제일 다 사라졌잖아. 우리는 두 가지죠. 일제 강점기와 전쟁. 이걸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상의 양반이라는 것들이 해체되고 있는 거죠. 찬가리를 한 번씩 한 건데. 왜냐하면 일단 나를 뺏겼잖아요. 그게 양반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 양반에 대한 게 흔들려 버렸고 또 일제 강점기 때 어떻든 관리라든지 하급 관리지만 이런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험 성적만 걸리면 합격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본은 아직 그런 게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다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비공식 그런 게 있어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있죠. 자, 결국 그런 이제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철저한 그 계급 문화고 또 미국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권과 영토는 불가침해야 되고 내정은 불간섭해야 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과 화해, 상호평등 이게 바로 미국의 기본 원칙 네 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은 항상 이거를 일본에 강조한 거고 자,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포함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이런 계급 제도가 어떤 여성들에게도 일본 여성은 정말 삼종 제도였다는 거죠. 이 책이 서질 당시만 해도. 시어머니가 돼야지만 나름 가족 제도에서 지배권을 좀 가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커서는 남편 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자식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가 나오고 본격되면 며느리한테는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꼼짝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럼 그게 고부 갈등이나 이런 거 상당하겠구나. 그런 시집살이나. 요즘은 없겠지 뭐.
아닌가? 요즘도 좀 남았나? 요즘은 사실 그런 문화가 이제 핵가족 문화가 되면서 많이 깨져버렸죠. 자, 사실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이런 계층 문화가 활산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맹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맹자 책이 거의 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왜냐하면 맹자가 주장하는 게 가장 레디컬한 사상이 있잖아요. 역성혁명. 왕이 왕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갈아치운다 이거죠. 그건 숙명이다 이거죠. 안 들어와요. 맹자는 연구도 안 돼요. 일본에서는 연구가 안 돼요. 맹자 책이 들어오다가 항상 풍파를 만나가지고 맹자 치는 책을 쓰는 배가 다 침몰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거든요. 맹자는 아예 일본 땅에 발을 또 못 푸신다 이런. 혁명의 그런 기운 자체가 없구나. 근데 이제 뭐 그렇진 않다. 여러 가지 또 일본도 농민혁명이 있다는데 이 책을 보면 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농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걸 나가요. 그럼 받아들여요. 쇼군이나 이런 데서. 그 대신 그 지도자는 사형당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들어주는데 이게 일단 질서를 깼지 않았냐 이거지. 충이라는 기물을 깼다 이거지. 그러면 대표자는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묘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뺏길 수 없다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또 슬프구나 하고 그냥 그거에는 또 슬프구나 해주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기모와 길이를 지켜야 된다. 참 아니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단순화시킨 거지만 어쨌든 방송에서 보니까 일본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촛불 혁명 났을 때도 걔네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 있겠어, 진짜. 왜 자기네가 뽑아놓고서 왜 바꾸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일본이 민주주의란 말 있죠. 데모크라시. 그걸 처음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하극상으로 번역했어요. 아니, 왜냐면 지도자를 밑에 사람들이 뽑는다 이거죠. 지도자를 하극상. 지도자를 밑에 사람들이 뽑으니까 하극상이다 이거죠. 재밌다. 네네. 너무 재밌어. 하극상. 진짜로. 19세기 번역할 때 고민하다가 민주주의 뭐로 번역하지? 하극상,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과거제도 이런 걸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능력에 있으면 한다.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시험을 치고 여러 가지 그 대학을 만들면서 됐고 그전에는 귀족한테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란 큰 의미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왜? 이미 불평등한데 무슨 경쟁을 하면서 뭐 할 거냐. 이미 그렇죠. 서울대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치면. 근데 왜 경쟁을 해? 그런 거죠. 그 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적으로 만약에 그걸 하면 이거는 모욕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역사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좀 이야기 길어집니다만 좀 뭐 하는 건 해야죠. 결국은 일본에서는 좀 말려봐. 요거 2장까지만 해야겠다. 13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그러니까 2장까지만 해야겠다. 이거 한 30분짜리 짧게 하나 더 나중에 뭐 한 번 더 하고. 이제 아까 이제 일본의 그 안정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쿠가와 막부라는 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결국 그 메이지 유신과 그 연결되는 바로 근접 역사니까. 흔히 말하는 일본의 전국 시대가 펼쳐졌어요. 네네. 일본에 우리가 말하는 가마쿠라 막부가 있고 11세기 가마쿠라 막부 그다음에는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유명무실해지고 16세기 정말 한세기가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전국 시대라고 부르죠. 센코쿠라고 해요. 전국. 네. 전쟁하는 나라 춘추 전국 할 때처럼. 네.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와리. 지금의 나고야 뭐 하여튼 그쪽 근처 여기서 이제 평야를 좀 넓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리 관계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아버지 때 뭔가 넓혀져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또 아주 천재적인 혁신가예요.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딱 권력을 마지막 잡으려고 했는데 측근 아케치 미스이드라는 측근이 혼노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다른데 정부를 해라고 군대를 주어 보냈는데 자기 주군을 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 천하 통일을 일보에 두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죽을 때 뭐 결국 자기가 폭탄을 터뜨려가 자기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 죽고 나서 이제 혼란이 있는데 그걸 수습한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가장 또 충실한 측근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군인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눠주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전쟁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군인들은 많지. 전쟁할 데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해외 침략한 거예요. 팽창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쟁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이제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애들이 군인 싸움하는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불만을 이 힘을 저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결국 임진왜란에서 결국 완전히 바보짓을 한 거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군대 한 명도 파견 안 했던 도쿠가 이에야스 딱 자기 군대를 온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1603년인가요? 1600년인가요? 그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전투에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모든 군대들을 다
제압하고 도쿄와 막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도 이제 지금까지는 교토 오사카 쪽이었는데 네네. 도쿄 에도로 가는 거죠. 지금의 도쿄 에도 갔고 네. 그게 260년간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이잖아요. 전쟁 맨날 하니까 안정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선 슬로건이 뭐냐면 헌구정토 염리예토예요. 헌구정토. 그러니까 정토라는 건 우리 서방 정토라고 하죠. 아주 천국을 희망한다. 우리 원하고. 네. 염리예토. 예토는 똥이에요. 얘가 똥. 이 더러운 현실. 맨날 아래 사람 위 사람을 하극상하고 전쟁하고 이런 더러운 현실을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이제 염증을 냈다. 이걸 제시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자. 그러면 질서가 딱 잡혀야 되잖아요. 네. 질서가 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면 안 되죠. 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업을 하면 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여기 물건을 가지고 저기 물건을 하면서 돈이 만들어지면 아랫사람들이 힘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억눌러냐. 정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다리 놓으면 얼마나 다니기 좋습니까? 다리를 다 부숴버려요. 다리를 못 놓게 해요. 상업이 발달할까 발달 못하게 해요. 배만 타고 다녀야 돼요. 네. 가까운 지역도. 네. 그리고 배도 있잖아요. 돛대가 3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가야 돼요. 멀리 못 가게? 멀리도 못 가고 항해가 힘들죠. 돛대가 많을수록 항해하기가 좋고 좋다기가 좋은데 돛대 하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최고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급자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혁신하면 안 되니까 전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식 옛날부터 내는 전통 양식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금술이든 그림이든 무용이든 모든 게 유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놈이 나가 내 잘난 척하면 이런 거 인정 안 해. 하려면 넌 어느 서성에서 배웠냐? 이거 중요한 거야. 야 너는 어느 서성이 너 배웠냐? 이걸 따지고 근본 족보 없는 데는 오지 마요. 그냥. 우린 족보 없는 애들 안 놀아.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정되잖아요. 갑자기 뛰어난 애가 나타나면 그렇죠. 혼란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예체능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본적인 안정의 전통. 우리가 계속 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뛰어난 재능 나타내는 불편해요. 얘가 나타나고 새로운 걸 흔들어버리면 불편하니까 이 재능을 죽여야 돼. 저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뛰어난 재능인데 왜 그게 아니에요. 이 문화라는 게 개인을 압도하고 능가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우리가 뛰어난 재능에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 200년 정도,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생각은. 재능이 아니라 우린 신분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 도쿠가 시대부터 일본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 근데 화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정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번이라 해가지고 영주도 이제 요즘 이제 다들 보냈잖아요. 그 영주들 보냈지만 영주들이 갑자기 또 이게 뭡니까 돈이 많아지고 세력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좀 세력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무조건 토목공사 시켜요. 네. 그래 힘을 소진하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일 시켜서. 그러니까 그럼 재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일을 땅을 팔아 했다가 다시 땅을 덮으라 했다가 이렇게 무의미한 것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참근 교대를 해가지고 영주 자식들은 무조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만 우리가 기인 제도였나요? 자기 가족들은 딱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인질로. 그러면 자기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와야 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돈을 뿌려야 됩니까? 영주가 한 번 움직이는데 그렇죠. 시시하게 올 수 없잖아요. 돈을 그렇죠. 막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원을 낭비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결국은 이게 화폐 사회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대로 마더님 말씀대로. 자, 참근 교대 가서 힘을 빼려 했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오고 가면서 돈을 뿌리잖아요. 활성화가 되는구나. 그렇죠.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사카의 상인들이 오사카의 상인이 한번 화를 내면 일본의 전부 쇼군들하고 전부 다이메라고 하거든요. 일본 번의 영주들을. 다이메들이 벌벌 뜬다고 하거든요. 전부 다 빚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메이지 유신할 때쯤 되면 결국 그 상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부도 빚을 지고 있고 사무라이도 빚을 지고 있고 일반 농민들도 전부 상인들한테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시대가 온 거죠. 결국 그 메이지 유신은 결국 그 상인 계급들이 하급 사무라이들하고 해서 결국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았죠?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이게 핵심 개념을 말을 안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여기서 좀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내용들이 우리 정박님이 준비하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확실하진 않은데
이 베네딕트를 핑계 삼아서 이 정박님의 일본 지식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많은 이 방대한 지식에 사실 머리가 진짜 지금 과부하야, 과부하. 책 내용이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니, 지금 나 일본 역사 지금 다 훑고 있는 느낌이야. 아니, 일본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메이지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번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특히나 우리 정박님이 또 일본 쪽 워낙 바삭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3부로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3부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국화칼 3부로 돌아옵니다.